해령의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골 마을, 그곳에서 나는 태어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평양음악당에서 바이올린을 켜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서던 그의 모습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흐릿한 기억 속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참 손이 고왔단다. 활을 쥐면 노래가 흘러나왔지. 하지만 그 고운 손은 해령에 오며 거칠어졌고 음악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인민을 위한 나라라면 왜 굶는 아이들이 있는 거요? 단 한 문장. 그것으로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 쫓겨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신의 방지구라 불리는 해령,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추방된 것입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석회석, 광산과 탄광이 즐비한 마을, 회색빛 하늘 아래로 검은 연기가 끝없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판잣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벽 사이로 눈발이 들이쳤고 아궁이에 불을 때도 방 안은 늘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농업전람관 해설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배급은 자주 끊겼고 우리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이놈 봐라. 아버지의 손에서 활이 사라진 자리에 곡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음악가의 손이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인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살 소년이 느끼기엔 너무 큰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분노는 죄였고 질문은 반역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배급이 끊긴 지 석 달 만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약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로 고통이 번지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그 안에 악기는 없었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빈 케이스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 석탄을 날랐습니다. 10살 소년의 어깨에 탄 자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걸었습니다. 마을 끝까지, 광산 입구까지, 그리고 철길 옆까지. 철길.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화물칸에는 어디론가 향하는 짐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기관차는 힘차게 연기를 뿜으며 달렸습니다. 저 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저 기차는 어디론가 가고 있어. 언젠가 나도 저 위에 오를 거야. 나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철길 옆에서 작업하던 인부 하나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 기차가 그렇게 좋으냐? 네. 저 기차는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지. 하지만 넌 못 타. 왜요? 여긴 해령이잖아. 여기 사람들은
어디도 못 가. 그게 규칙이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칙, 추방, 감시, 금지. 이 모든 단어들이 내 어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철길 옆에 앉아 기차를 바라보았고 기적 소리를 들으며 꿈을 꾸었습니다. 저 기차가 언젠가 나를 데려갈 거야. 해령을 벗어날 거야. 이 눈보라를 뚫고 나갈 거야. 그것이 10살 소년 정은아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30년이 지나 진짜가 되었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나는 드디어 화물열차 기관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철길 옆에서 꿈꾸던 그 자리에 마침내 올라선 것입니다. 검은 작업복을 입고 기관실에 앉았을 때 나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이제야 여기 왔구나. 이제야 철길 위에 섰구나. 기적을 올리고 레버를 당기는 순간 세상이 내 것인 양 느껴졌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퀴가 레일을 타고 구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거짓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기관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철길을 따라 늘어선 마을들은 하나같이 초라했고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역마다 군인들이 서 있었고 감시소에서는 누군가 망원경으로 기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달리는데 사람은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물칸에 남쪽에서 온 물자가 실렸습니다. 상자 위에는 서울산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그곳은 어떤 곳일까? 저 상자를 만든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동무, 뭘 그렇게 봐? 옆에서 화물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심해. 남쪽 물자 쳐다보는 것도 요즘엔 감시 대상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상자 하나가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데 그 너머 세상은 얼마나 다를까. 기차는 남으로 달리지만 나는 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게 규칙이었고 그게 내 운명이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처음으로 국경 근처 노선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만강이 흐르는 그 지역은 감시가 더욱 삼엄했고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중국 마을이 보였고 그곳의 불빛은 우리 쪽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왜 저쪽은 저렇게 밝을까? 왜 우리 쪽은 이렇게 어두울까?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차가 정차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기관사 동무, 이거 좀 전해줄 수 있어? 뭡니까? 편지요. 중국 쪽 친척한테 보내는 거요. 부탁이요.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위험해. 걸리면 끝이야. 하지만 나는 그 봉투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기관실에 홀로 앉아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봉인된 종이 안에는 누군가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나를 향한 신뢰이기도 했습니다. 철길은 통하는데
마음은 막혀 있구나.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고 다니는 이 기차는 물자를 나르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은 나를 수 없다는 것을. 국경은 철조망으로 막혀 있고 편지 한 장조차 자유롭게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조금씩 편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몇 달에 한두 번씩 누군가의 간절함을 국경 너머로 보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내게 말했습니다. 기관사 동무, 고맙소. 덕분에 죽기 전에 동생 소식을 들었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고 나는 계속 철길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리,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 다리 위를 나는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결국 나를 더 먼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2000년대 초 국경 지역의 장마당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그 틈새로 사람들의 간절함도 함께 흘러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즈음 한 밀무역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관사 동무, 혹시 남쪽 사람들 만나본 적 있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즘 남쪽에서 가족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우리 쪽에서 찾아줄 사람이 필요하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계산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남북 가족을 연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남쪽에서 보낸 이름과 주소를 받아 북쪽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함흥의 한 허름한 집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온 편지에 적힌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낮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남쪽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한텐 남쪽에 아무도 없소. 아버지가 찾고 계십니다. 김철수라는 분이신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오? 네,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나르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끊어진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몇 달 후 중국 접경 지역에서 첫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쪽의 김철수 씨와 북쪽의 딸 영숙 씨. 두 사람은 국경의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 딸을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딸도 울었고 통역하던 중국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수가 이걸 내 어머니한테 드려라. 노인은
자신이 입던 속옷을 벗어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어머니한테 이걸 입혀드려라. 내 체온이라도 전해지게. 그 말에 나는 뒤를 돌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50년을 기다려도 속옷 한 벌로 사랑을 전하는 게 사람이구나.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봉 날짜, 장소, 이름, 그리고 나눈 대화의 일부. 이것들이 언젠가 증거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증거가 아니라 기억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나는 수십 가족을 이어주었습니다. 많은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 가족당 많아야 $2,000, 적으면 $500. 그마저도 중간에서 나눠 가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무 덕분에 죽기 전에 오파를 봤소. 고맙소.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여한이 없소. 이런 말들이 내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봉이 감동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돈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 오해와 원망이 쌓인 채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50년 동안 어디 있었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나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쳤소. 미안하오. 그 대화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비극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시간과 이별에서 온다는 걸. 나는 철길 위에서 기차를 몰았고 보이지 않는 다리 위에서 사람을 이었습니다.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걸으며 나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더 큰 위험으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역 앞 식당에서였습니다. 최강철, 보위부 감찰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는 사람. 그는 늘 검은 인민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은아 동무, 요즘 일이 바쁜 것 같던데. 그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을 때 나는 국밥을 떠먹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저 기차나 몰고 있습니다. 기차만 밤에도 자주 나다니는 것 같던데.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들켰나? 아니, 아직은 추측일 뿐이야. 잠이 안 와서 산책합니다. 요즘 불면증이 좀 있어서요. 그래, 건강 조심해. 기관사가 잠을 못 자면 사고 나기 쉽지. 최강철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참, 정동무. 요즘 중국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많던데 조심하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강철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놈은 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감을 잡았어. 며칠 후 함께 일하던 동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가족 연결 일을 도와주던 중국인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소식을 들어보니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고문당했다더군. 이름을 대라고. 누가 같이 일했냐고. 밀무역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간 문제야.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해. 나는 그날부터 모든 기록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이름들, 날짜들, 장소들 모두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 소중한 기억들이 제가 되는 걸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강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은아 동무,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는 조수석에 앉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자네 아버지 바이올린 켰다고 들었네. 네, 음악가 집안이었구만. 그런데 왜 해령으로 왔지? 아, 추방당했지.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집안은 원래부터 체제에 순응 못하는 피가 흐르나 봐. 아버지도 그랬고 자네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을 잊는다고? 그게 혁명이야. 반동이지.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알고 있구나. 증거만 잡으면 끝이야. 최동무,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뭔가 남쪽 놈들이랑 몰래 접선하고 돈 받고 가족 찾아주고 그게 그저야?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은아 동무, 난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진심이야. 도와준다고요? 그래. 자네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 누가 관여했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럼 자넨 살 수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충성도 없었고 정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승진에 대한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 선택이지 뭐. 최광철은 담배를 창밖으로 던지고 내렸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 안에 생각 정리해. 아니면 자네뿐 아니라 자네가 도움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야. 기관실 문이 닫혔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뭘 해야 하지? 도망칠까? 아니면 정말 다 말해버릴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수십 명의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상봉했던 사람들, 편지를 전한 사람들 모두가 반역자로 몰릴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철길을 걸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차가운 레일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철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철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어딘가 희망적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굴복하지도 않는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광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내 주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역에서, 식당에서, 골목에서 나를 지켜보는 눈들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오래 함께 일했던 밀무역군을 만났습니다. 나가야겠소. 언제? 지금 당장이라도.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내일 밤 두만강 상류로 오시오. 얼음이 얼었으니 건널 수 있을 거요. 고맙소. 살아남으시오. 정동무. 당신이 한 일은 죄가 아니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 사진 한 장, 그리고 태우지 못한 마지막
기록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무덤에 갔습니다. 눈이 쌓인 작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아버지가 떠난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밤 나는 두만강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얼어 있었고 하늘은 새벽빛으로 질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나타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 가시오. 중국이요. 뛰지 마시오. 소리 나면 초소에서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동무, 중간에 얼음 깨지는 소리나도 멈추지 마시오. 무조건 건너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해령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곳이 내 고향이었구나.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끝이 저리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의 군인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 등을 쫓아왔습니다. 이놈들이 여기서 잡힐 순 없어. 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쏜다. 서지 않으면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 첫 번째 총알이 얼음을 뚫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탕탕. 두 번째, 세 번째 총성. 나는 몸을 낮추고 계속 달렸습니다. 강 중간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밑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가면 돼. 정은아,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려준다. 최강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초소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최강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최동무, 당신이 원하는 건 충성이 아니라 공포요. 나는 더 이상 거기 없소. 그 말을 외치고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어올라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얼음과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군가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긴 중국이에요. 그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을 살았지만 그날처럼 운 적은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안도감도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강철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섰습니다. 그리고 강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 혜령. 안녕, 아버지. 안녕,
내 청춘.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만강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를 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의 밝음에 눈이 부셨습니다. 형광등이 아니라 햇빛처럼 환한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웃는 사람들. 여기가 정말 같은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통일부 직원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정은하 씨, 환영합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며 나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달랐습니다. 깨끗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냄새도 달랐습니다. 은하 씨, 여기선 하루에 2번 샤워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같은 방을 쓰는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2번이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기 사람들은 다 그래요. 처음엔 나도 놀랐어요. 나는 그날 밤 샤워실에 서서 흘러내리는 따뜻한 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게 일상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한 달 후 나는 포항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정착금을 받아 작은 원룸을 얻었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은하 씨, 혹시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철도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관사였으니까요. 여기선 기관사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해요. 하지만 나이가... 상담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나이. 50을 넘긴 탈북민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면서도 동시에 냉정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제철소 근처 협력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철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단순 노동이었지만 나는 만족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포항제철소를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제철소의 불꽃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붉은 쇳물이 흘러내리고 거대한 기계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넋을 잃었습니다. 대단하죠? 저게 다 자동화예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자동화요? 네. 옛날엔 150명이 해야 할 일을 지금은 15명이 해요. 기계가 다 하거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0명이 하던 일을 15명이 한다고? 그게 가능한 거였나? 은하 씨는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거긴 어때요? 거긴 사람이 기계를 대신합니다. 네.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젊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그날 밤 나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화장지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열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화장지가 20종류도 넘게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것, 두꺼운 것, 향이 나는 것, 물에 잘 녹는 것. 어떤 걸 찾으세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기계, 다 화장지입니까? 네. 필요하신 거 고르시면 돼요. 나는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손수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계량해선 신문지로 닦았는데 이게 화장지구나. 계산을 하고 나오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이렇게 선택이 많다는 것. 그게 자유이고 그게 문명이구나.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은하 씨, 한국 어때요? 살만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긴 나무하지 않아도 되고 쌀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큰 거예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동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이 없다는 것,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밤마다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포항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이제야. 한국에서 3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포항에서 살았고 여전히 제철소 근처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갈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병이네요. 혈당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뇨병이요? 네.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나는 진료실을 나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더니 병을 얻었구나. 팔자는 역시 못 피하는 건가.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당뇨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고 매일 혈당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문득 해령에서 먹던 옥수수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뭐든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아, 물만 주세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원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탈북민이었습니다. 은하 형, 나 영수야. 오랜만이지? 영수, 잘 지내나? 형, 나 내일 북쪽으로 다시 들어간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왜? 여기 못 살겠어.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 눈빛도 차갑고 차라리 거기가 나아. 영수야, 정신 차려. 거긴 지옥이야. 지옥이라도 내가 아는 지옥이잖아. 여긴 나한테 천국인데 난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영수야, 형도 힘들지. 솔직히 말해봐. 여기서 외롭지 않아?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외롭냐고. 그래, 외롭지. 외롭지. 하지만 거기로 돌아갈 순 없어. 영수야, 다시 생각해봐. 이미 결정했어, 형. 잘 살아. 형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수는 정말로 중국으로 넘어갔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유에도 대가가 있구나. 외로움이라는 대가. 어느 날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하 씨, 혹시 사촌 동생 정민철 씨 아세요? 민철이요? 알죠. 계령에 있을 겁니다.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만나기를 거부하셨어요. 거부요? 네. 남쪽으로 간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셨대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그들에겐.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한 건가요? 여기 온 게 맞는 건가요?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발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없습니다. 가족이 없으세요? 있긴 한데 여기엔 없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몸의 자유를 얻었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말할 자유를 얻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나는 병원 로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항의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외롭고 아프고 가족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철길을 걷고 있는 중이야. 보이지 않는 그 철길을.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계령에서 가져온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엔 내가 연결했던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났을까? 다시 만났을까? 나처럼 자유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 나는 그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아직 내가 건너야 할 다리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더 이상 제철소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포항의 폐철길 복원 자원봉사였습니다. 한때 기차가 다니던 옛 철길을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봉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은하 씨,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녹슨 레일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철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철길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요. 좋은 마음이시네요. 함께해요. 매일 아침 나는 그 철길을 걸었습니다. 풀을 뽑고 녹을 닦고
침묵을 정리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는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북한에도 기차 다녔어요? 그럼 내가 기관사였어. 우와, 진짜요? 그럼 기차 운전 엄청 많이 하셨겠네요. 많이 했지. 근데 거긴 기차가 사람을 나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차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았어. 무슨 뜻이에요? 기름이 없어서 자주 멈췄거든. 그럼 승객들이 내려서 밀어야 했지. 학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믿기 어렵겠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몇 달 후 탈북민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하 씨, 혹시 북에서 가족 연결하셨던 기록 남아있나요? 이산가족 자료로 보관하고 싶어서요. 나는 방 한 구석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태우지 못한 마지막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들, 날짜들, 장소들. 이게 전부입니다. 많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의미 있을 거예요. 정말 귀한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서류를 넘기며 나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김영숙 씨, 잘 지내시나요? 박철수 씨, 아버지, 다시 만나셨나요? 이순희 씨, 딸과 화해하셨나요?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나는 복원된 폐철기를 홀로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내일 위에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레일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 그것은 내 인생과 같았습니다. 이 철길은 더 이상 기차를 나르지 않는구나. 하지만 사람들의 꿈은 나르고 있지.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예쁘죠?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여기가 옛날엔 기차가 다녔단다. 진짜요? 기차요? 응. 아저씨가 여기서 일했어. 우와, 그럼 기차 운전 진짜 잘하시겠네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이 아이가 자유롭게 웃고 꿈꾸고 걸을 수 있는 세상.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포항의 밤공가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산 공책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은아, 해령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철길 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기차를 몰았고 때로는 사람을 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철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펜을 놓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해령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여긴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별들은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공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긴 철길을 걷는 꿈. 그 철길 위에는 내가 연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철길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 정은아는 그 다리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길은 녹슬었지만 마음의 다리는 여전히 견고했다. 정은아는 평생 다리를 놓았고 그 다리 위에서 자유를 찾았다. 그것이 그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지금도 포항의 어느 폐철길에는 한 노인이 걷고 있습니다. 그는 녹슨 레일을 닦고 풀을 뽑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은아. 계령에서 포항까지 철길 위를 걸어온 사람.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은 사람. 그리고 그는 오늘도 중얼거립니다. 자유란 멀리 온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지.